61년생부터 74년생 사이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한 해 한 200만 명 이상씩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1966년에 전년도 대비 50만 명 정도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66년에는 100만띠. 합계 출산율이 1.58까지 쭉 떨어집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결국엔 못 막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도 결국엔 못 막았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온갖 실험을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뭐 정부 관련된 회의에도 뭐 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이 했던 거 뭐 흉내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지 말자는 거야. 이게 다 실패했다고.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그래도 뭐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할 거면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저출산 정책은 약간 톤다운 시키고 그 대신에 연착륙 정책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연착륙 정책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동시에 인구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로 한 게 이겁니다. 착지점을 발표를 했어요. 2014년에 일본의 경제재정자문위원회라는 데에서 앞으로 일본이 50년이 지나도 1억 인구를 유지하자.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50년 지나도 1억 인구가 유지되도록 하자. 그 대신에 이 1억 인구가 모두가 일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인구가 1억이라고 해도 그 1억 인구가 다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업주부 빠지죠. 고령자 빠지죠. 학생 빠지죠. 뭐 병원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빠지죠. 실제로 일하는 노동력 인구는 비노동 인구를 빼고 나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비노동 인구에서 노동 인구를 전환을 시키자.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게 전업주부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우리 M자 커브라고 하거든요. 노동시장의 이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세에서 24세, 25세까지는 올라가는데 이후에 떨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40대가 되면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빠지는 거죠. 요걸 경력 단절 여성을 없애자 하는 게 일본의 어떤 정책이었고, 결국에 이게 여성 채용 비율에 따라서 뭐 남녀 간 근속 연수 차이, 뭐 노동시간 현황, 여성 관리직 비율 이런 거 포함해서 요거 기업들이 행동계획 작성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래서 여성 활약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세금 융자, 그 저금리 융자 지원도 혜택을 주고, 이래서 이걸 우모노믹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20,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미국보다 높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올라가서 이게 성공했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들. 아시다시피 2012년에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했고, 2020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노력의 의무가 기업들에게 있어. 실제로 지금 일본에 보면 웬만하면 65세까지 일하고 어떤 경우는 70세까지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세에서 64세까지는 지금 80%가 노동력 인구입니다. 53도 많이 5%. 올라갔네요. 그럼요. 심지어 75세 이상도 10%가 넘습니다. 노동력 인구가. 저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일본 가면 공항에서 사람들 들어오면 한국인들 열로 가세요, 이거 패스포트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는 다 고령자들이잖아요. 10대, 70대 맞아요. 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주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모두가 일하는 세상.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제가 학생들한테 일본처럼 이렇게 우리도 모두가 일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그게 좋은 건가요? 왜? 나는 파이어족 하고 싶은데.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은데 빨리.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한테 맞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정년 늘린다니까 왜 늦게까지 일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역시 일본 사람들이 좀 성실해. 좀 늦게까지 일을 해도 월급 받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을 줄이고 뭐 은퇴하고 고령자가 된 65세 이상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 것만으로는 사실 인구가 늘진 않잖아요. 근데 인구를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건데 이거는 이미 실패했다고 판명이 났잖아요. 일본이 지금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게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강해.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민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2012년 무렵부터 우리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해가지고 외국인 화이트 칼라 노동 시장을 활짝 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그 지식인 노동자층은 일본의 영주권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이민 가기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민이죠. 실제로 일본의 체류 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면 전문 기술 분야가 제일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특히 지금 뭐 최근에 반도체나 AI 관련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고 인도에서 올해부터 한 300명씩 뽑아가지고 대학원생들 3천만 원씩 줍니다, 연간. 나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일본이 화이트 칼라 노동 외국인 노동자 시장만 연 게 아니고 2018년부터는 블루 칼라 외국인 노동 시장도 활짝 열었다는 거. 18년부터 되게 빨리 생각보다 빨리. 맞아요. 이때 이 특정 기능 1호 2호라는 재료 자격을 신설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특정 기능이 뭐냐면 아무 기능이 없는 특정 기능. 일본어를 못해도 돼. 와서 해라. 그래서 뭐 가족 동반 가능하고 재료 자격의 갱신도 가능해요. 사실 이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민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민 아니다. 이거는 특정 기능이다. 무슨 기능입니까? 그냥 아무 기능이 없는 특정 기능이다. 노동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일본 정부가 정한 몇 가지 업종에만 일한다는 전제하에 뭐 14개 업종, 2개 업종 이런 식으로. 그럼 업종은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가족을 동반해서 갱신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민이죠, 뭐. 근데 그게 블루 칼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이트 칼라도 열고 블루 칼라도 열고 시장을 활짝 사실 열었고 2040년까지 외국인을 680만 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지금 쭉 해왔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방향성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저출산 정책은 그럼 완전히 버렸느냐? 그건 아니고 원래 저출산 정책은 1946년 이래로 후생 노동성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01년에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면서 내각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를 다 아우르는 형태로 저출산 정책을 담당했는데 내각부는 총리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다시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걸 2023년에 만들어서 그쪽으로 기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을 2001년부터 한 23년 동안은 전 국가가 한번 정부가 나서서 으쌰으쌰 해보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약간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데로 일을 집중을 하면서 어린이 복지, 어린이 존중 측면에서 다루고 뭔가 약간 저출산 정책 자체를 정부가 전 국가적 어떤 어젠더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린이 가정청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정부는 연착륙 정책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착륙 정책이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없애고
고령층도 노동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최근에 지방 소멸을 막자인데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두 개의 보고서가 있는데 2024년 1월에 인구 전략 회의라는 데서 인구 비전 2100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지자체 지속 가능성 분석 레포트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레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구 비전 2100은 2100년에 일본 인구 8천만 명을 유지하도록 하자가 목표예요. 8천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았죠. 저번에 1억이었나요? 1억인데 낮춘 이제 맞춘 거네요. 2100년까지 8천만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 맞아요. 인구를 더 이상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착지점을 발표해야 됩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2040년까지 뭐 4,800만, 4,500만을 목표를 하겠다든지, 뭐 2100년까지 4천만을 목표를 하겠다든지, 뭐 그런 목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이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겁나는 거야. 뭔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일본은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안정화시켜 나갈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 비전 2100에서는 목표를 8천만으로 얘기를 했어. 8천만. 그리고 지자체 지속 가능성 분석 레포트에서는 어떻게 지자체가 소멸되는 거를 속도를 늦출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멸을 막자가 아닙니다. 소멸을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본 전국을 한번 쭉 놓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 일본은요 출산율이 서고 동전입니다. 서쪽이 높고. 네, 출산율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 동쪽은 우리 그 토호쿠 거기가 제일 낮아요. 네, 거기가 제일 낮고 서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큐슈 쪽. 그래서 출산율이 높은 5개 지역 꼽으면 제일 높은 데가 오키나와야. 근데 이 오키나와는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는 또 아동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아동 빈곤율이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야 또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네. 기후 정도 아니면 네. 왜냐하면 소득이 많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키나와는 꼴찌여야 돼요. 그리고 뭐 이 세토나이카이라고 하죠. 네, 이 공업단지가 바닷가에 붙어 있으니까 사실 그 소득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오키나와에 공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건 사실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오키나와 패널 같은 거 만들어서 오키나와 전문 발표 같은 것도 몇 번 해봤는데 사람들 모아서 잘 몰라. 오키나와는 뭔가 하여튼 달라. 이거 연구 주제고 근데 하여튼 오키나와를 빼고서라도 나가사키, 미야자키, 카고시마, 쿠마모토, 큐슈에 있는 쪽은 대체로 다 높습니다. 그리고 미야기, 아키타 이쪽은 또 낮아요. 되게 낮네요. 토호쿠. 근데 이게 낮은 곳도 왜 낮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가능성 이런 게 있어. 이 토호쿠 지역, 동북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전업주부가 돼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캐 묵은 고루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거기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인구 비전 2100에서 보면 시나리오를 4개를 썼어요. 어떤 시나리오로 가야지 일본이 지속 성장 가능할까? 그래서 두 번째 B 시나리오를 지금 목표로 택했습니다. B 시나리오는 뭐냐면 206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2.07로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최종 인구는 8천만 명으로 우리가 가져가자. 그때까지 고령화율은 아마 30%쯤 될 거고 외국인 비율은 10%. 외국인 비율을 10%로 맞추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10%는 외국인.
일본인 외국인 합쳐서 8천만 인구 유지하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2040년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예. 2060년까지 2.07까지 끌어올릴 자가 목표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 2060년까지 우리 목표가 몇만 명, 몇 천만 명까지인지, 그리고 고령화율은 몇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은 과연 받아들인다면 얼마를 받아들일지. 일본이 재밌는 게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보면 예. 공항에서 택시 딱 타면 예. 영어가 잘 안 통한단 말이야. 예. 왜냐하면 택시 기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선진국에서 자국민이 택시를 모는 나라가 잘 없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택시 서비스가 좋은 거죠. 자국민이 모니까. 근데 일본이 이걸 열었습니다. 택시를요? 택시를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 시장을 개방했어요. 반발 없었어요? 기존에? 아직은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도적으로 마련했는데 아직은 없는데 아마 몇 년 있으면 일본 가서 택시 타면 일본어가 안 통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영어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일본의 인구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좀 뭔가 이런 뭐 임플리케이션을 좀 주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자. 우리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뭔가 더 앞으로 더 잘 될 수도 있고 출산율 올릴 수 있고 뭐 돈 뿌리면 아이 더 나을 것 같고 이거 일본이 30년 했는데 안 된다고 밝혀졌잖아요. 예.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저출산 대책 뭘 해도 백약이 의미가 없고 백약이 무효고 결국 우리는 연착륙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착지점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목표치를 알려주고 시나리오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 사례를 좀 볼 텐데 난 사례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예. 하나는 효고현의 아카시시의 육아 정책이야. 이건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례로. 왜냐하면 아카시시는 인구 30만 도시예요. 예. 30만 같으면 우리는 세종 아니면 진주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는 도시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열심히 육아 지원, 독자적인 육아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의료비 고3 때까지 다 무료. 아이가 병원 가는군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우리는 무상급식 하지만 일본은 무상급식이 아니거든. 근데 이 지자체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아카시시는 무상급식을 했죠. 그다음에 무상보육, 보육료 전부 무료. 그다음에 과학관, 수영장 같은 공공시설 입장비 전부 무료 아이들은. 그다음에 뭐 기저귀나 육아용품은 구독경제인데 무료. 아주 파격적이죠. 그랬더니 인구가 늘더라. 인구가 늘어요. 그리고 출산율도 꽤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카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거기가 좋으니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본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늘지도 않고 합계 출산율이 아카시시만 유지가 되는 거야. 의미가 없죠. 어차피 애 낳을 거면 아카시시 가서 낳자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경쟁이 바로 이거거든. 의미가 있냐 이거죠. 서로 지자체끼리 사회적 인구 이동을 이 인구를 끌고 오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구 정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연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건 보면 뻔한 거 아니야. 아무 의미가 옆에 지자체로 옮기면은 애 한 명당 뭐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럼 가서 받고 나중에 다시 이사 하면 되고. 날 애가 여기서 안 낳고 저기 가서 낳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자체들이에요. 또 딱히 육아 정책 할 게 없어 이런 거밖에. 없죠. 예산 내려오면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데 근데 멈춰야 된다. 그럼 도대체 뭐 하란 말이냐? 할 게 없다. 근데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는 쿠마모토현의 키쿠요초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에
TSMC 공장에 들어왔어요. 대만의 TSMC. 예, 예. 굉장히 좋은 회사가 들어온 거지. 예. 그러면서 이게 주변에 뭐 미쓰비시 전기, 뭐 신화 컨트롤즈, 뭐 에바라 제작소, 도쿄 오카 화학공업, 온갖 그 전후방 관련 기업들이 다 모이면서 여기가 완전 실리콘 아일랜드가 됐어요. 엄청난 기업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 기업들이 몰려드니까 젊은이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모이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사람이 모여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 뭔 것 같아? 뭐가 생기면, 어떤 게 생기면, 야,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나 보다. 니토리. 니토리. 니토리가 생기면, 여기 지금 최근에 사람들 막 엄청 몰리나 보다. 니토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만 기술자들도 이주하고. 그러자 출산율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잖아. 좋은 직장이고 여기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한 10% 20% 높아. 여기 TSMC 취업하면 학부 출신이 한 28만 엔 초임이. 다른 지역은 3만 엔 주거든. 5만 엔 정도 높단 말이야. 많이 높네요. 비율이 엄청 20% 높지. 높네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좋은 직장이고 또 오래 다닐 수 있고 이게 최첨단 산업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가 여기 그 큐슈에 이 쿠마모토에 있는 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직장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높고 아이를 좀 낳아서 우리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보자. 분위기가 형성된다. 형성이 됐다는 이전에 젊은 애들이 그냥 놀고 그냥 쉬고 했던 애들이 그렇지. 일자리도 안정적이 되니까 가정을 이루고 애도 낳자가 된다 이거죠. 결국에는 고급 일자리가 핵심인데 그럼 이걸 우리나라로 치환했을 때 우린 뭐가 가능할까? 우리 있잖아.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뭐 양자 컴퓨팅 이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먹거리 이런 것들이 나는 지방의 어떤 클러스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뭐 경남은 우주항공 산업으로, 뭐 충청, 오송 그 지역은 바이오 첨단 산업. 그러면은 그래도 결국 부산에서도 사람이 빠지는 건 부산에 제대로 된 직장이 없기 때문이잖아.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지방 소멸을 본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그래도 늦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직장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업의 논리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 서울로 가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가능한 방법이 생겼다. 뭘 것 같아? 가능한 방법이. 지금은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큰 정부의 시대야. 이제는 미국도 트럼프가 미국의 공장지으라고 동맹을 협박하잖아. 일본 국내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투자를 엄청 지금 장려하면서 보조금을 주거든. 소프트뱅크가 엄청난 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우리도 이제 경제안보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정부가 그랜드 디자인을 해줘야 돼. 세상이 바뀌었다고. 기업의 논리대로 기업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국가와 정부가 원하는 곳에 경제 안전 보장 차원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국내 구축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정부가 그랜드 디자인을 해주고 엄청난 보조금을 사실 쏟아 넣어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한 논의를 정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대만 기술자들 이주를 많이 했잖아. 대만이 또 한국처럼 또 학력 인플레가 심하거든. 거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면 우리는 학원 버스가 이렇게 어릴 때 초등학생들 학교 앞에 이렇게 오잖아. 태권도 학원차. 근데 우리는 밥은 안 주잖아, 학원에서. 대만은 밥을 준다네. 학원 버스가 와서 아이를 싣고 가서 종일 학원 뺑뺑이를 시키면서 밥을 준대. 근데 쿠마모토에 그런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생겼어요. 대만식 학원 뺑뺑이 시스템이 들어갔어, 지금. 대만 사람들이 가서 사업을 시작해.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도 생기고 뭐 이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죠. 호텔도 생기고 아파트 생기고 국제학교도 지금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정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일자리. 좋은 일자리인데 좋은 일자리 뭐다? 첨단 산업. 그럼 대한민국 차원에서 첨단 산업은 뭐다? 아까 제가 얘기한 바이오, 뭐 AI, 반도체, 뭐 양자 컴퓨팅, 뭐 우주 항공 뭐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다음 먹거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산업들 클러스터가 저는 정부의 어떤 그랜드 디자인으로 여기저기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 맡기면 이게 안 돼요, 이제는. 안 되죠. 지자들 지금 경쟁하겠죠. 만약에 AI도 아마 뭐 울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뭐 여기저기서 조금씩 투자할 거예요. 근데 AI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이제 정부가 멱살 잡고 가야 돼. 큰 정부 시대가 왔어요.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데 정부 관계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테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